안녕하십니까. 기초인문 10번째 시간입니다. 물권 강론 담보물권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담보물권의 특징, 통유성, 그리고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이 어떤 권리인지 그거 딱 봤습니다. 자, 담보물권 아주 중요한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저당권. 올해도 세 문제가 나왔죠. 소유권 세 문제, 저당권 세 문제. 그래서 물권 강론에서는 소유권과 저당권만 잘 봐도 평탄을 합니다. 평탄합니다. 자, 저당권. 자, 먼저 저당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당이란 말은, 뜻이 이렇게 되어 있죠. 채무 담보를 위해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직접 점유하지 아니한 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담보대출. 갑이 토지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요.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1억을 빌려주고 그것을 끝이면 우리가 보통 신용대출이라고 부르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그러나 담보대출은 채무자가 담보물이라는 걸 제공을 해요. 토지나 이런 거를. 그럼 을은 이 땅이나 건물에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게 돼요. 자, 여기서 저당권. 갑이 전당포 주인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맡길 때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채권자한테 갖다 주지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돈을 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은요, 채무자가 이 담보물을 을한테 갖다 주진 않아요. 즉, 채무자가 여전히 토지나 이 건물을 점유해요. 즉, 담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점유를 이전해 주질 않아요. 대신 을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을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하죠?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이거를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1억을 회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즉, 저당권자는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은 채 요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런 생각. 요거를 관념적 지배라고 하는 거야. 뭐를? 교환 가치를.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은 채 나중에 목적물을 경매를 넣어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거를 관념상 지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관념상 지배. 그리고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겠죠. 어떻게? 경매를 넣어서 우선 변제 받겠죠.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 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저당이라 부르자.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목적물, 땅이나 배기로는 갑이 계속 점유 사용하고 채무자가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고 그 교환 가치만 관념상으로 지배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찾아낸 단어가 저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의 뜻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당이란 말을 풀어 쓴 게 아니고 요거를 뭐라고 할까 찾아낸 단어가 저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참고가 있죠. 갑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을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을은행은 갑소유 아파트의 담보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게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이 아파트나 주택을 살 때 담보대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와 굉장히 친근하단 말이죠. 굉장히 친근한데 어려워요. 잘 몰라요. 이 저당권이 뭔지. 특히 이제 근저당권 나오면 막 머리 헷갈리죠. 그런데 요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사 실무할 때도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권리이고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권리에 해당이 돼요.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현실 생활과 철저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를 정확하게 일단 뜻을 기억하자. 채무자 등이 제공한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은 채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다가 나중에 그 교환 가치로부터 채권을 우선 회수하는 권리를 저당권이라 하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보통은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죠. 상식적으로 갑이 은행 가서 돈 빌리잖아요. 돈 빌리는 걸 뭐라 그래요?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보통 은행 가면 대여금 약정서라고 보통 약정서를 쓰는데 그게 바로 소비대차 계약이 되는 거예요. 소비대차 계약. 그리고 엔드 땅이나 101호에 은행 이름으로 저당권을 등기해 주기로 하는 계약. 이걸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당권은 보통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극히 예외적으로 법정 저당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극히 예외적으로. 그러나 99%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니까 약정 담보물권 이렇게 될 것이고요. 담보물권의 통일성 4가지가 전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부성, 물상대의성. 기억나세요? 저당권 중에서 요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부종성에 예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저당은 이거는 기초과정에서 생각도 하지 마세요.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근저당만 생각을 합니다. 근저당은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담보물권의 통일성이 모두 인정이 되되 근저당권이라는 놈은 뭐가 없다? 부종성의 예외다. 부종성의 예외. 담보물권 일반적 효력, 목적물을 경매하고 경매를 넣어서 요 이제 임의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합니다. 자, 경매하고 그 경매 대가도 우선 변제를 받죠. 보통 추구표 등이 인정이 된다 그랬죠. 저당권은 특히 추구표가 인정돼야 되죠. 왜?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담보물권의 일반적 효력 중에서 뭐가 없었죠? 유치적 효력이 없죠. 유치가 뭐라 그랬죠? 점유 및 반환 거절을 유치를 한다 그랬죠.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으니까 유치적 효력은 없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1호에 저당권자 을이 있다는 사실을 유관으로 101호를 봤을 때는 확인이 안 되죠. 왜? 101호는 채무자가 여전히 점유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이 저당권은 반드시 이 101호에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등기 등록을 통해서 공시를 꼭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목적물에 저당권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꼭 공시하라. 그래서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당권의 특징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타물권이라고요. 채권자 소유물이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소유자 저당이란 건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내가 내 부동산에 내가 저당권을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 혼동이라는 것에서 봤어요. 예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죄송합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소유자 저당권이라는 건 없다. 민법상 내가 내 물건에 저당권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다. 자, 설정계약의 당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당권 성립과 관련된 거죠.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계약을 통해 성립한다고 그랬죠.
특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계약이, 요게 이제 계약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죠. 갑이 은행에 가서 돈부터 빌리죠. 돈 빌리는 계약이 뭐예요? 소비대차 계약이죠. 돈 빌리는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돈만 빌리나? 아니죠. 갑이 갖고 있었던 101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 101호에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저당권을 발생하기로, 을이 저당권을 취득하게 하기로. 그게 설정이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당권의 성립은 99%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다.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 계약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두 가지. 소비대차 계약과 저당권 설정 계약. 이때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 채무자와 채권자죠.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 돈 빌리는 계약의 당사자, 돈 빌리는 사람, 채무자라고 부르죠. 채무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차주라고도 부릅니다. 돈 빌릴 차. 이렇게 한자 몰라도 돼요. 차주, 뭘 빌리는 사람. 차주, 뭘 빌리는 사람. 반면에 빌려주는 은행은 채권자죠. 빌려준다. 대주라고도 하죠.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되고요. 그러면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뭐라고 부르냐? 저당권 설정자 하고요. 저당권자 이렇게 부르죠. 자, 여기서 법률행위에서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계약이 두 개가 필요하다. 소비대차 계약과 저당권 설정 계약. 그 당사자를 부르는 명칭. 채무자, 채권자, 차주, 대주.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요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동일인이어야 되죠. 채권자가 을이라면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는 자도 을이어야 되죠. 왜? 부종성 때문에. 그죠? 만약에 저당권자가 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얘는 채권자가 아니잖아. 채권이 없잖아요. 그럼 저당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는 있으나 원칙. 채권자와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는 동일해야 돼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뭐 때문에?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반면에 설정자는요. 쉽게 생각하세요. 요 담보물 소유자 생각하시면 돼요. 101호 소유자. 자, 갑이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갑의 이름으로, 갑이 채무자예요. 101호도 갑 소유예요. 그럼 설정자는 갑이에요. 채무자가 설정자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은행 가서 갑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는데 이 101호는 갑의 부인 정소유도라. 갑의 부인. 그럼 이 정이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정. 즉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설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채무자가 아니면서 설정자, 담보물 소유자, 이 사람을 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물상 보증인. 자, 이때 이 물상 보증인은 채무는 없어요. 자, 채무가 없다라는 건 갑이 설령 돈을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을이 물상 보증인에게 돈 갚으라 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돈을 갚아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일반 보증인과 다른 점이죠. 일반 보증인은 갚아야 돼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일반 보증인은 갚아야 돼요. 그런데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돈을 갚을 필요는 없고요. 대신 요 담보물을 한도로 책임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상 보증인은 보통 채무 없는 책임 이렇게 부릅니다. 물상 보증인. 채무 없는 책임. 물상 보증인은
돈을 갚을 채무는 없고 그 담보물로 책임만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목적물을, 자기 소유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걸로 끝나고요. 그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법에서 채무라는 말과 책임이란 말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물권에서. 자, 그럼 정리합니다. 저당권은 99% 법률행위, 즉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계약이 두 가지다. 소비대차계약과 저당권 설정계약. 자, 갑이 은행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돈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된 목적이고 이게 종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이렇게 되겠죠. 당사자를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소비대차계약과 저당권 설정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데 and 101호 부동산이고요. 저당권 부동산 물권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186조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뭐까지 해야 돼요? 저당권자로 등기까지 되어야 저당권을 취득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게 보통이다. 소비대차계약 플러스 저당권 설정계약 and 등기까지 해야 저당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당사자, 설정자 조심합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 원칙 채무자 예외 제3자가 아니고요. 설정자는 이 담보물의 소유자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물. 설정자는 이 담보물의 소유자. 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 부인일 수도 있잖아요. 채무자 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채무자가 아니면서 담보물을 제공하는 자. 뭐라 부른다? 물상보증인. 이렇게 부르다. 물상보증인. 그래서 밑에 물상보증인 참고로 나왔죠. 용어. 타인의 채무, 다른 사람이 갚아야 될 것을 위해서 그 담보로 자기 물건을 제공하고 그 한도로만 책임지는 자. 아들갑이 돈을 빌리는데 담보물이 없어서 아버지가 아버지 소유, 갑의 아버지 을이 자선 소유 땅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을 때 채무자는 갑이고 을은 물상보증인이 되죠. 일반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대신 갚아야 돼요. 그러나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제공한 물건만으로 책임을 지는 걸로 끝. 따라서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고 물상보증인도 변제를 해야 될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해서 채권자에 한하는 게 원칙이죠.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을이라면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도 당연히 을이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뭐 때문에? 부종성 때문에. 따라서 채권자는 을인데,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은 을인데 등기부에는 저당권자가 병으로 등기돼 있다. 그럼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등기가 됩니다. 무효등기가. 자, 법률 규정이 성립이라는데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저당권의 객체. 뭐라 그랬죠?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만 저당권의 객체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게 민법상 토지 되겠죠. 토지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건물 되겠죠. 건물 저당권이라고 부르겠죠. 토지와 건물은 우리 민법상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토지 저당권 따로, 건물 저당권 따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고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에 넣어서 토지 경매 대가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뿐 건물을 경매에 넣지를 못해요. 그리고 건물 경매 대가부터 채권을 회수 못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 자, 일단 저당권의 객체는 민법상 토지 건물이 대표적일 거고요. and 앞에서 봤던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과 전세권이 있었죠.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와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토지나 건물이 아니라 지상권이라는 권리 자체, 전세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지상권자 갑, 밑에 저당권자 을 이런 식으로. 즉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로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저당권이
우리 민법상 저당권이 토지 저당권, 건물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총 4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공유가 있었죠. 공동소유 중에 공유, 상속인들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이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공유 지분을 갖고 있었죠. 그 지분도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습니다. 토탈 5개. 토지 저당권, 건물 저당권, 공유지분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 등록이 가능한 물건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 보존 등기된 20개 집단을 우리가 임목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안 했나? 뭐 생각하지 마세요. 기억이 안 나면. 자동차 등록하죠. 20톤 이상의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같은 것도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록을 해요. 마치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처럼 자동차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특별법이죠. 그런데 뭐 예외 특별법은 생각하지 마시고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뭐냐? 정확하게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 건물, 공유지분, 부동산 공유지분, 토지, 건물이 공유일 때 그 공유지분,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피담보 채권이 뭐였었죠?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하여 우선 변제가 확보가 되어 있는 채권을 뭐라고 부른다? 피담보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하고 구별해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불러요. 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보통은 돈을 빌려주니까 금전 채권이겠죠.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반드시 금전 채권만 되는 건 아니에요. 금전 채권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금전 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럼 학원 수강생들은 뭐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계약을 한 거잖아요. 저는 학원이나 이 강의 촬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한 거고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학원을 다니시면 학원과 또는 이 강의를 제공하는 회사와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 계약을 통해서 3쿠션으로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계세요. 무슨 채권? 민법 강의하라. 채권이란 게 뭐라 그랬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뭐 하라고 청구하는 권리, 요구하는 권리. 이게 채권이라 그랬죠. 대표적인 게 돈을 갚아라. 이게 채권이고요. 근데 꼭 돈을 갚아라만 채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채권이라는 개념이 넓단 말이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뭐 하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다 채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민법을 강의해라. 이것도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약속된 강의를 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분들은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강의하라는 채권. 이런 채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민법을 강의하라는 채권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강의를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채무불이행. 그럼 강의하라는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어요. 즉 강의하라는 채권은 돈, 금전 채권이 아니잖아요. 금전 채권 아닌데 이게 나중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돈으로 바뀌어요. 금전 채권으로. 그러니까 현재는 금전 채권이 아니지만 장차 금전 채권으로 바뀔 수 있다면 이것도 미리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게 됩니다. 원칙은 금전 채권이지만 금전 채권만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채권은 장래 발생하는 채권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조건부 채권. 뭐라고 할까요? 조건부 채권 뭐가 있을까? 갑이 을에게
2023년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 그러면 을은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 채권이 생기잖아요. 이거 미리 갑에게 요구해서 계약을 맺어갖고 저당권 등으로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채권이 없어도 장래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이 가능합니다. 또 장래 발생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권, 이것도 가능합니다. 장래 발생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권을 장래 불특정 채권이라고 불러요. 갑이 을에게 34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가 아니라 1억 한도에서 네가 달라는 돈 주겠다. 그럼 1억 한도에서 달라는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을이 1,000만 원 달라 그럴 수도 있고 2,000만 원 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을이 시험에 붙으면 생기는 채권, 장래 채권. 근데 아직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채권, 장래 불특정 채권. 이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위한 저당권도 가능합니다. 그걸 위해서 마련된 게 근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를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 채권이 원칙이다. 그러나 금전 채권만 되는 건 아니다. 장래 채권도 되다. 장래 채권도 된다. 장래 채권이라면 액수가 정해져 있는 특정 채권도 되고 불특정 채권도 된다. 자, 세 번째 수개의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개의 채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해요. 이런 거는.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려요. 갑의 채권이 1억인데 그 1억 중에서 5천만 원만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가 있어요. 채권의 일부. 채권의 일부만 저당권으로 당연히 담보할 수 있고요.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줬고요. 며칠 있다가 5천만 원을 또 빌려줘요. 며칠 있다가 5천을 또 빌려줬어요. 합쳐서 2억이 됐죠. 채권 3개죠. 합쳐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도 있어요. 채권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을병이요. 정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정이 갑에게 1억, 을에게 5천, 병에게 5천을 빌려줬는데 담보는 갑이 하나만 제공을 하고요. 얘네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약을 통해서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서 을의 이름으로 이 저당권이 갑에게 빌려준 1억뿐만 아니라 을 병에게 빌려준 5천까지 합하여 총 2억을 담보하기로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 여럿. 그럼 을의 입장에서 뭐 채권이 3개잖아요. 이걸 합쳐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도 있다. 마지막 반대의 경우 갑에게 을이 1억을 빌려줘. 병이 5천만 원을 빌려줘. 정도 5천만 원을 빌려줘요. 갑이 담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저당권자 을, 저당권자 병, 저당권자 정 이렇게 따로따로 등기하겠죠. 보통은.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각각 저당권 등기해도 되고. 그런데 각각 저당권을 등기하게 되면 저당권 순위에 따라서 우선변제 순위가 달라져요. 먼저 등기한 게 1번 저당권, 나중에 등기한 게 2번, 3번 저당권. 경매가 되면 1번이 먼저 이렇게 배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갑을병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을 하나만 설정해. 하나만. 그리고 채권자 을병정이 채권액의 비율. 전체 채권액이 2억이잖아요. 그중에 을은 1억이니까 2분의 1. 병정은 2억 중에 5천씩이니까 4분의 1.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하나의 저당권을 채권액의 비율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공유.
이럴 때 하나의 소유권을 여럿이 갖고 있는 걸 공유라 그랬죠. 그러면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여럿이 쪼개서 갖고 있는 걸 뭐라고 할까? 준공유. 준공유. 하나의 소유권을 여럿이 쪼개 갖고 있는 걸 공유. 하나의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여럿이 쪼개서 갖고 있는 걸 준공유. 이 준공유 개념도 몇 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피담보 채권의 특징이다. 세 번째 거 정리합니다. 채권 일부를 위한 저당권도 되고요. 채권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을 할 수도 있고요. 채무자 여럿을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도 있고요. 채권자 여럿을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도 있더라. 이런 것들이 저당권의 특징이고 저당권의 성립과 관련된 거다. 이런 식으로 저당권 특징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저당권 효력이에요. 근데 이 저당권의 효력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보통 기본 과정 가서 볼 건데 몇 가지만 간단히 맛보기로 볼 거예요. 보통 기초 과정에서는 권리의 효력은 잘 안 하는데 저당권은 중요하기 때문에 맛보기로 몇 가지 볼 겁니다. 여기서 저당권의 효력을 이해하시려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내가 담보대출 받아서 채무자 입장을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나를 채무자 또는 저당권자로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저당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 뭘까요? 저당권의 뜻 속에 숨어 있었죠. 저당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 뭐예요?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목적물을 경매를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먼저 회수하는 것, 이게 저당권의 효력이잖아요. 그 저당권의 기본이 되는 효력 외에 몇 가지가 더 나온다. 그게 저당권의 표현돼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해서 두 개가 나와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그 경매 대가로부터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즉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이 어디까지냐의 문제를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 그래요. 여러분이 저당권자야. 목적물이 경매가 돼. 그럼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지? 이거잖아요. 그게 360조예요. 빌려준 돈을 원본이라고 합니다. 약정이자 한 달에 얼마 준다. 돈을 못 갚았을 때 얼마를 배상한다.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지연배상이라고 하는데 또는 지연이자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체이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경매를 하게 되면 법원이 저당권자라 하여금 감정평가 비용을 납부하게 합니다. 그걸 나중에 배당을 받아요. 그걸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해요. 이렇게 5개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다만 연체이자는 딱 1년분만 우선해서 변제를 받습니다. 연체이자는. 이런 걸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해요. 자, 지금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뭔지 360조를 정확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당권의 효력 중에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데 그중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는 게 있다.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뭐냐? 경매 대가로부터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엇을 얼마까지 우선 변제 받는가를 말하는구나. 그중에 특히 연체이자는 1년분밖에 안 되는구나. 딱 그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의 범위라고 해서 목적물의 범위는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경매를 넣었을 때 그걸 경락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경락인은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목적물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 부지가 있고 주유소 건물이 있어요. 부지는 토지잖아요. 건물이잖아. 여기 저당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저당권자가 땅도 경매 놓고 건물도 경매를 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락받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당연히 땅하고 건물을 경락받겠지. 그 외에 지하에 매립된 유류 저장 탱크, 요게 올해 출제가 됐어요. 주유기, 세차기,
이것도 경락인에게 넘어가는가? 이런 문제를 목적물의 범위라고 합니다. 이걸 민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목적물의 범위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맛배기로 첫째,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두 개를 생각해보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 결과적으로 저당권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경락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내가 무엇을 얼마까지 우선 변제받지? 경락인은 내가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이런 것들이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해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를 규정을 해놨다.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두게 됩니다. 이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지기가 도래했음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민사소송법상,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요거를 집행권으로 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강제 경매와 바로 경매를 신청하는 임의 경매 두 가지가 있는데 저당권자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임의 경매권이 있어요. 그래서 임의 경매를 보통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합니다. 집행권은 필요 없이 바로 경매를 넣어서 우선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락인이 법원의 경락대금을 완납해버리면 그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저당권은 소멸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법정지상권은 어렵습니다. 안 봅니다. 일괄경매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법정 저당권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제3취득자의 지위도 지금 보지 않습니다. 자, 제3취득자의 지위는 이런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갑소유 땅이 있어요.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땅이 5억짜리고요. 저당권자가 2억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아요. 자, 이때 대금을 갑에게 5억을 줘야 될 텐데, 매매 대금을. 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갑의 2억 채무를 인수하고 갑에게 3억만 주는 방법. 이게 하나 있죠. 이렇게 많이 하죠, 보통.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은행을 가서 채무자를 바꿔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고 병이 이걸 인수하지 않고 5억을 다 주고 갑이 2억을 갚아서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이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 두 번째 거에서 문제가 생겨요. 병이 갑을 믿고 5억을 다 줬는데 갑이 그 5억 중에 2억을 갚지 않고 잠수를 타버리면 얘는 돈을 안 받았으니까 경매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지. 요런 애들을 모아서 제3취득자라고 불러요. 요런 제3취득자를 어떻게 보호할까? 병의 입장에서는 갑을 믿고 돈을 다 줬는데 갑이란 놈이 치사하게 돈 안 갚고 잠수를 타서 병은 지금 일끝 5억을 다 주고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제3취득자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수저당권 중에서 근저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근저당의 개념만 이해하고 저당권을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저당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이 을로부터 A라는 물건을 3개월간 공급을 받고요. 정산은 3개월 뒤에 하기로 했어요. 다시 말해서 외상계약.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기간이라고 보게 되고요. 이걸 채권액이라고 볼게요. 외상채권. 을이 물건을 공급할수록 채권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 을이 한 번 공급했어요. 3천만 원어치. 두 번째 공급해서 2천만 원어치. 그 다음에 4천만 원어치 공급해서 쭉쭉쭉 늘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정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을이 물건을 공급할수록 채권이 늘어난단 말이지.
중간에 갑이 돈 생겼다고 1,000만 원을 얘한테 보냈어요. 그럼 채권이 줄어들어요. 물건이 공급이 되면 또 늘어나요. 갑이 일시적으로 전부를 정산해 줄 수도 있어요. 채권이 빵원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을이 물건을 또 공급합니다. 또 늘어나요. 그래서 3개월이 딱 되면 을의 채권액이 얼마인지가 확실하게 정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을의 채권이 증감 변동해요.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일정 기간 거래를 하기로 합니다. 이걸 계속적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속적 거래 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이 증감 변동하다가 결산기에 확정이 돼요. 이거를 담보할 목적의 저당권은 근저당권이랍니다. 자, 이때 근저당권은 뭐가 핵심이냐? 3개월이 될 때까지 채권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따라서 갑과 을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3개월 뒤에 채권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3개월 뒤에 채권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얼마가 될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만약에 3개월 뒤에 확정된 채권을 네가 변제하지 않으면 나는 요걸 공매 넣어서 적어도 여기까지 우선 변제 받겠다. 라고 우선 변제 한도를 미리 결정을 해놔. 한도. 요 우선 변제 한도를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통의 저당권은 액수가 얼마 정해진 걸 빌려줘요. 보통의 저당권은. 그런데 근저당권은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 그걸 담보하는 저당권이 근저당권이죠. 그리고 근저당권은 반드시 정해야 되는 게 뭐다?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근저당권자가 얼마까지 우선 변제 받을 것인가 그 한도를 미리 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채권 최고액.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저당권의 개념과 근저당권의 개념 간단히 비교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네, 이런 걸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했죠? 을이 갑에게 3개월간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은 3개월이 만료되면 정산하기로 했을 때 그 물건 대금 채권은 공급할수록 증감 변동할 거 아닙니까? 그걸 담보할 목적의 저당권을 뭐라 한다? 근저당권. 그래서 채권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일시적으로 채권이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채권이 빵원이 되면 담보물권이 소멸하는 걸 부종성이라 그랬는데 근저당권은 결산기 도래 전에는 채권이 일시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니까 부종성의 예외,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일반 저당권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유치권과 저당권을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자, 물권 어려운 건 다 됐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기초과정에서는 개념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약법 들어갈 겁니다. 계약법은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기초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